먼 길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SNU 투스 포럼의 김은규입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저희 SNU 투스 포럼이 이제 9회 강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말 귀한 분을 모셨는데요.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셨고 학창 시절에 NL 그 운동권 핵심 멤버로 활동하셨습니다. 예, 그러시다가 그 NL 계열이 주사파로 변질되는 과정을 보시면서 전향하셨고 지금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그 바울신학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김철원 교수님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오늘 강연을 감사하게 맡아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는 제가 예전에 소위 말하는 좌파 활동을 했는데 내가 왜 그런 사상과 활동을 다 버리고 지금은 정반대 입장에 서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1시간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1962년생입니다. 서울대는 제가 81년도에 입학을 했으니까 탈의학번입니다. 탈의학번이면은 386 세대 중에서는 이제 앞쪽에 해당하는 거죠. 초등학교 시절에는 제가 장래희망이 뭐였냐면 농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는 거였습니다.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혼식, 분식 장려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식을 잡곡 섞어 먹는 거고요. 분식은 밀가루 음식 먹는 건데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자족할 수 없어서 어려움 겪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하루는 텔레비 뉴스를 보는데 농업연구소 연구원들이 품종 개량에 성공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거다.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농업 연구에서 품종 개량 이런 거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성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커서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공산주의 이론에 관심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좌파 사상에 빠졌던 제 친구들 상당수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에 공감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좋은 사람들, 소위 말해서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들, 민중들의 삶의 고난에 공감을 하게 되다가 공산주의 이론을 접하게 되면은 그 이념이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복음처럼 그렇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민중의 편에 서서 민중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념과 행동이 도덕적으로 옳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좌파 서적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중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가 오래전 일인데 강걸령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강걸령 목사라는 사람이 원장으로 있는 크리스천 아카데미에서 1976년 11월에 창간한 잡지가 있는데요. 제목이 대화라는 잡지입니다. 아주 오래된 잡지인데요. 그 잡지를 구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방 책꽂이에 그게 쭉 꽂혀 있었어요. 하루는 저녁에
우연히 그 책을 뽑아서 읽게 되었는데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글은 유동우라는 사람이 쓴 글입니다. 유동우 씨는 청계천 피복 공장 노동자였는데 아주 처참한 노동 현장을 고발하는 그런 체험수기입니다. 제목이 어느 돌멩이의 외침이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글이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감수성이 예민한 시절이었는데 3회에 걸쳐서 연재된 그것을 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눈물을 막 흘리고 그랬어요. 노동자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그런 고용주를 향한 분노 그런 게 막 느껴지고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당시에 어린 나이에 막 분노도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에서 자랐습니다. 1970년대 말 광화문에는 논장이라는 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논장 서점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좌파 사회과학 서적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런 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날에는 이제 좀 일찍 가거나 늦게 교회 끝나고 그 서점에 들러서 이 책 저 책 그냥 만져보고 떠들어 보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읽지는 못하고 바쁘니까. 그 당시에 입시 공부 이런 거 열심히 했을 텐데 이제 사회과학 서적을 보니까 완전히 여기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묘한 흥분도 느꼈고요. 그때 연초에 세뱃돈을 받았는데 이제 공돈이 생기니까 이걸로 뭘 할까? 논장 서점에 가서 내가 책을 사야겠다. 그래서 제가 내 돈 주고 사서 읽은 첫 번째 책이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백기환 씨 얼마 전 텔레비 나오셨죠. 백기환 씨가 쓴 책인데 자주보름 입에 물고 옥색 치마 휘날리며 아주 제목이 멋있습니다. 이런 제목의 책을 제가 사서 밤을 새워서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제가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우리 민족이 민족 통일을 이루더라도 민중 해방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런 통일은 아무 의미가 없다.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중 해방이 중요하다. 그런 결론에 제가 도달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음이 나오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앞으로 살아야 할 올바른 삶은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뭘 하면 좋을까? 제가 그 당시에 공부를 못하는 건 아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학을 가는 거는 이거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택시 운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감성적인 좌파가 이미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좌파들은 이런 감성적인 좌파 단계를 다 거칩니다. 이 대학생들도 보면은 대다수 학생들이 이런 좌파, 감성적 좌파가 되는 경험을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죠.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단계에서 이제 벗어나서 전문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학습하면서 이념가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81년도에 서울대 사회학과, 당시는 이제 사회계열로 입학해서 2학년 때 과가 나눠졌습니다. 여하튼 사회학과에 입학했고, 학교 안에 이제 메아리라는 오픈 서클이 있습니다. 그 서클에 들어갔습니다. 메아리는 어떤 서클이냐? 뭐 흔히 운동권 가요를 부르는 동아리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제 민중가요를 발굴하고 보존할 뿐만 아니라 창작하고 보급하는 그런 문화운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입니다. 그때는 이제 민중가요에 푹 빠져서 1학년, 2학년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그 당시에 노래도 작곡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신장노라는 노래를 직접 만들어서 발표도 했는데, 뭐 그 당시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이 민중가요
민중가요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작품이다. 뭐 이런 평론도. 예. 그래서 그 노래는 제가 2학년 때 이제 하루는 구로동에 있는 그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 이제 여성 노동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이제 우리 선배죠. 어떤 선배가 여자 선배가 들어가서 노동운동 하면서 그 조직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어렵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도와주러 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지하철에서 영감이 떠올라서 이제 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노래뿐만 아니라 제가 군대 다녀와서는 영화에도 관심을 갖게 돼서 학교 밖에 있는 영화팀에서도 잠시 있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학에 그 당시에 이미 노래, 탈춤, 민요, 연극, 영화 등 당시 다양한 문화예술운동 단체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런 동아리들은 결국 좌파들이 문화예술계를 장악하는 데 크게 일조를 하게 된 겁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학과 공부보다는 좌파 이념 서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책들을 읽고 학습을 했습니다. 소위 당시에 그 운동권의 커리큘럼이 있었는데 뭐 그런 커리큘럼은 물론이고 철학, 역사, 문화예술론 등 다양한 그 분야의 책들을 정말 뭐 지금 생각해보면은 미친 듯이 탐독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동아리에서도 이제 이런 공부를 했었지만 저는 주로 이제 혼자 학습하는 것이 더 많았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공사주의 이념으로 이제 무장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지도 휴학을 받고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지도 휴학은 뭐냐면은 이제 문제 있는 학생들을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휴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몇 주 만에, 한 2주 만에 영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군대로 이제 입대해야 되는데 83년도 초에 제가 메아리 노래책인데요. 6집을 제가 편집해서 출판했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백산소당에서 출판해서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그 책에 80년 광주 사태 당시에 전남 매일신문에 실린 김준태라고 하는 시인의 시가 있습니다. 아 광주여 우리나라의 십자가여 라는 아주 긴 시인데요. 제가 그 시를 노래책에 싣고 뭐 다른 글들도 많이 실었는데 이제 그 시가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도협 받고 군생활은 철원에 있는 3사단 백골부대인데 23년대에서 소총소로 제가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병장 제대했습니다. 군 복무 중에 이제 그 당시에 보안대에서 실시하던 녹화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녹화 사업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서울 세운상가 쪽에 그때 당시에 보안대 분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끌려가서 한 2주간 녹화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녹화 교육은 딴 거 아니고 이게 방음 장치 잘 돼 있는 방에다 집어넣어요. 창문도 다 이제 봉쇄되고 가둬놓는 거죠. 그리고서는 매일같이 진술서 뭐 이런 거 쓰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하는 건데요. 원래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보안대 녹화 사업이 A급, B급, C급으로 이제 학생들을 분류하는데 이제 C급은 한 3, 4월 사나흘 받고 이제 끝나고 B급은 일주일 받는데 이제 A급만 2주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2주간 받았으니까 제가 A급으로 분류가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실수로 그렇게 된 겁니다. 저는 원래 A급 아니고 제가 C급인데 그쪽에서 저를 오해하고 제가 A급인 줄 알고 그래서 아주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결코 이름을 날리는 그런 유명한 운동권 명망가가 아니고요. 저는 소심하고 아주 평범한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스스로 봐도 매우 소심하고 평범한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85년 12월에 이제 제대하고 그 다음에 86년 1학기에 복학을 했습니다. 복학을 했더니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사회학과 동기 중 2명이 이미 이제
그 친구들도 징계 받은 거죠. 징계 받고 다 학교 그만두고 이제 바깥에 나가서 노동운동, 경인 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연락을 해서 함께 합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권유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이제 해산됐습니다만, 통합진보당 대표 직무대행도 지낸 그런 친구입니다. 제가 며칠 이상을 하다가, 나 거기 안 간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 그때 그 친구들하고 합류했다면은 저도 지금 통합진보당 소속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 친구들의 제안을 이렇게 거절했느냐. 그때 생각하기에는 내가 노동 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얼만큼 시급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했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새로운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새로운 제안이 이제 제 마음에 꼭 들었어요. 그 제안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남한에서 공산혁명을 지도할 공산당을 조직하자 하는 거였습니다. 모든 공산혁명 운동 역사, 혁명사를 공부해 보면은 모든 종류의 혁명 운동은 공산당을 조직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을 만들지 않고 공산혁명을 할 수 없고, 당의 올바른 지도 없이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공산당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의견에 적극 동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산당을 만든다? 그 공산당 만드는 거 어떻게 만드나? 어렵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공산당 만드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산당 만드는 거는요, 제일 먼저 당 중앙위원회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직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조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중앙위원회를 만드느냐? 그 대답은 당을 조직할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룹이 형성이 됐고, 그 그룹은 중앙위원회 구성을 목표로 해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첫날 토론을 해보니까 우리가 직접 중앙위원회를 조직하려면 우리 스스로 먼저 혁명의 지도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다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집중적으로 이 사상학습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저는 아예 학교를 휴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상학습을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 대학 시절에 공부하던 것과 비교하면은 질적으로 이건 다른 겁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만든 정치 경제학 원론, 그 한국말로 번역된 책들, 이런 거 읽고 공부했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칼 막스가 쓴 자본론, 물론 이제 영어로 된 책을 이제 직접 읽고 토론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그 책을 읽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만나서 매일같이 만납니다. 하루 종일 밤늦게까지 학습합니다. 그러면서 막스의 정치 수필들, 레닌, 마오쩌둥의 글, 이런 거 물론이고요. 그때 읽을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가 공산주의 이론을 다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상적 기초를 이제 단단히 닦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오전에는 아침 일간지, 신문을 이렇게 펴놓고 이 정세 분석을 합니다. 정세 분석은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 투쟁의 방향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거를 분석하고 토론합니다. 이것이 직업적 혁명가로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 조선공산당 창건 시도가 여러 번 있었는데 대부분 일본의 정보경찰에 의해서 발각되어 검거되고 조직이 와해되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고려해서 앞으로는 이 혁명을 지속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 본부를, 중앙위원회 같은 경우는 본부를 중국이나 연해주에 두면 어떠냐, 그런 이야기들도 그때 종종 했습니다. 과거 학생운동 조직이 보안과 기밀 유지의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한 명이 검거되면은 줄줄이 검거되는, 그래서 조직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서로 개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깊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어보고 대답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어요. 뭐 형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절대. 저도 그 당시에 가명을 사용했고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친구들, 동지들의 본명을 모릅니다. 다 점저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이 검거되더라도 그 사람만 검거되고 끝나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추측하기에는 우리 그룹 외에도 다른 그룹이 동시에 돌아가는 그룹들이 있었을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여하튼 다 동일한 방식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이제 완전히 공산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시절부터 시작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이 지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고, 그러면서 이 이론이 강력한 힘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공산주의 이론은 그 특징이 인간의 역사, 철학,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통합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논리적, 이론적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신문을 펴서 이렇게 읽으면요, 그게 다 분석이 되는, 읽으면서 다 분석이 되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세상의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 눈 아래에 온 세상을 이렇게 탁 바라보고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느낌. 이론이 주는 힘이란 게 그런 건데요. 그 순간에 큰 기쁨을 맛봅니다. 근데 그 기쁨은 이 말로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종류의 기쁨이에요. 내가 드디어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제 확신하는 순간인데,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자신감을 주고, 그 자신감이 한평생 직업적 혁명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은 종교적 개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종교사회학에서 이런 것을 정치적 개종, political convers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공산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종교를 받아들여서 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변화를 그 사람 안에서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매우 강력한 그런 종교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좌파 이념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거의 그 어떤 사이비 종교에 깊이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종교적인 현상인데요. 그렇게 나타납니다, 진짜. 저도 그런 걸 경험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얼마나 이 막스주의 이론에 미쳐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하루는 이제 우리가 함께 자본론을 읽고 토론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영어가 해석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의미를 잘 파악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토론하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고서는 이제 지나갔고, 점심 먹고 이제 1시간을 휴식을 취해요. 잠을 자요. 1시간 자고 이제 또 공부하는데, 그 1시간 낮잠을 자는데 제가 꿈에 막스가 나타났어요. 그 막스 아시죠? 수염 있고. 막스가 탁 나타났더니 아까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구절을 쫙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뜻으로 그 썼는지를.
제가 그 설명을 듣고 깜짝 놀라서 눈을 떴어요. 깼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쫙 해줬어요. 들은 얘기를. 그랬더니 전부 다 그거 진짜 말 된다고. 그래서 제가 야, 어떻게 좀 이상한 현상이 저한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공부하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가서 네가 가서 물어보고 와라. 그런 농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완전히 공산주의론에 빠져서 정치적 개조 경험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공산혁명을 위해서라면은 저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고, 혁명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그것은 영광된 죽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고, 앞으로 이런 속도로 가면은 우리가 한 2년, 3년 이내에 충분히 중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낙관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 구성원 중 한 사람이 이제 토론 시간에 하루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얼핏 들어보니까 느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주체사상 그냥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러는데 몇 번 그런 일이 반복되어가지고 결국 우리 내부에서 논쟁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분명히 주체사상에 오염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본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사상투쟁이라는 거예요. 주사파와 비주사파 사이의 논쟁을 사상투쟁이라는 게 줄여서 사투라고 하죠. 이 사상투쟁이 시작됐어요. 사상투쟁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가 요새는 MP3 녹음기 있으니까 바로 녹음 다 하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없으니까 이 노트북을 두꺼운 거를 한 권씩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딱 펴놓고 이제 너부터 얘기해라.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그거 다 적습니다. 말한 거 다 받아 적으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 정도 사상투쟁을 했습니다. 결국 20일 후에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친구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주체사상을 따르고 있다 자백하게 됐습니다. 결국 정통 막스주의와 이 주체사상과의 대결에서 정통 막스주의가 이제 이긴 거죠. 저는 이제 정통 막스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었는데 주체 사상이 절대로 혁명의 지도 이념이 될 수 없다. 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침투에 들어온 건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주사파는 아니었고요. 우리가 조직 사업을 하던 중에 주사파한테 아마도 포섭을 당한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주사파가 그런 수법을 많이 써먹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포섭해서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거나 이제 자기들 조직으로 가져가 버리는 그런 짓들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저도 물론 예전에 주체사상 문건들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저는 주체사상 이 책을 읽자마자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이걸 읽고 저는 이거는 틀렸다. 이건 유물론이 아니다. 이거는 머티리얼리즘이 아니고 휴머니즘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원래 정통 막스주의에서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부구조, 즉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조합. 이것이 인류 역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막스주의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부구조가 아니라 상부구조,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좌파 이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람이 주인이라든가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 명제는 이제 유물론의 원칙을 위반한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주체사상이 막스주의 이론 중에서도 매우 저열한 이론이다 그렇게 봅니다. 과거 주사파의 지도자였던 김영환 씨, 강철 서신 교수 그런 분이죠. 나중에 그분은 이제 북한에 가서 직접 북한을 보고 북한 체제의 회의를 느껴서 나는 전향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뭐 그렇게 북한 가서 직접 볼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주체 사상만 이제 들여다보면은 이 사상적 후진성이 벌써 드러나는 거죠. 이런 후진적인 아주 우리말하면 후진 사상이죠. 후진 사상 가지고 사회를 운영한다면 그 사회가 얼만큼 원시적 후진성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거는 이제 뻔하게 보이는 거죠. 뻔하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이 공산주의자가 되려면요, 공부 엄청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안 하면요, 공산주의자 못 돼요. 근데 주사파 하려면요, 주사파 하려면은 열심히 공부하면 안 돼요. 주사파 하는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주사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공산주의론 열심히 공부 안 한 사람들. 공산주의 제대로 이해했으면 주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지금 그런 분들이 만약에 혁명에 성공해서 나라를 운영하게 된다. 그 뻔한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이제 박수 치질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맞는 말 했다는 뜻이죠. 감사합니다. 여하튼 유물론 철학만이 옳다고 믿고 있었던 당시에 저는 주체사상을 강력하게 비판했고, 그 동지도 사상투쟁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고 승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네가 직접 자기 비판 문서를 작성해서 가져와라. 그럼 그걸 우리가 읽고 그걸 다 우리가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학습을 진행하겠다. 그렇게 했는데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 지긋지긋한 사상투쟁이 끝났으니까. 근데 그 다음날 이 친구가 왔는데 자비판 문서를 안 써왔어요. 그리고서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주제가 뭐냐면요. 그 전에는 혁명의 지도 노선을 갖고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 지도 노선이냐 아니면 정통 마르크스주의가 지도 노선이냐 이게 싸운 건데요. 이 친구가 새로 가져온 주제는 뭐냐면 혁명 전략이 뭐냐, 혁명 전략을 따지는 논쟁을 하자는 거예요. 이 혁명 전략은 간단합니다. 남한에서 공산혁명을 우리가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무장투쟁을 해야 된다. 그건 다 전체가 동감하는 거거든요.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장투쟁을 하지 않고 혁명에 성공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입장은 뭐냐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무장폭동을 일으킨다. 이게 기본적인 혁명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 하냐면 그거는 비현실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비판은 왜냐? 80년의 광주 사태를 말해야 됩니다. 80년 광주 사태는 기본적으로 민중의 무장 공기였다. 근데 실패했다. 실패한 무장 공기 사건. 공산혁명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광주 사태는 실패한 무장 공기입니다. 시민군이 무기고를 털고 아무리 장갑차를 탈취해서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해도 진압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정규군의 무력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건이 이 광주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미제국주의의 하수인 노릇하는 군사 정권의 무력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데 혁명적 상황에서는 미제국주의가 개입한다. 한국모함 몰고 들어온다. 그러면 그런 강력한 무력에 어떻게 시민들이 뭐 무기고 털고 해서 이렇게 소총 몇 자로 기관총 몇 자로 했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못 이긴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너희들이 말하는 혁명 전략은 실현 불가능한 혁명 전략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습니다. 너는 그럼 무슨 대책이 있느냐? 그 친구 대답은 이거예요. 그러므로
북쪽에 있는 무력을 동원하는 것 외에 우리가 남조선에서 공산혁명을 완수할 수 있는 다른 길은 없다. 북쪽이 뭐예요? 북조선. 북조선에 이미 준비되어 있는 무력, 즉 인민해방군을 동원하는 것만이 해결책이다. 인민해방군을 동원하지 않고 미제국주의와 군사 파쇼의 무력에 대항하여 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산당을 만들 게 아니라 북조선 노동당과 긴밀한 협조하에 남조선 혁명사업을 함께 해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혁명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무장투쟁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당시에 저희들로서는 반박 불가한 것이요. 반박할 수가 없는 주제. 무장투쟁론의 관점에서는 맞는다. 뭐 요즘에 문화투쟁 그런 거 얘기하시죠. 뭐 그람시의 뭐 진지이론 이런 얘기 하는데요. 그런 거는 이제 선전선동술입니다. 그 무장투쟁의 관점에서는 설득력이 없는 얘기예요. 주체사상은 이미 85년에 대학교 이념서클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학생운동 조직을 장악했습니다. 이 85년, 86년에는 아침에 운동을 학생들이 만나면요. 아침 인사가 뭐냐면은 어젯밤 대남방송 들었냐? 이게 아침 인사였어요. 못 들었다. 그러면은 나는 들었다. 못 들은 사람이 뭐라 그랬냐 어제? 좀 얘기 좀 해라. 그러면 쫙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로 아침 일과를 시작하는 겁니다. 1987년 대통령 직접 선거를 관철시킨 민주화 투쟁 당시에 이미 주사파는 학생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한 대세였습니다. 학생운동의 7, 80%가 이미 주사파로 넘어갔고 노동운동 역시 빠른 속도로 주사파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부터 상당수의 운동권 사람들이 노동운동 현장과 각종 조직운동에서 주사파에 밀려서 노동 현장을 또 운동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결국 학교로 언론기관으로 각종 시민운동단체로 흩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운동권이 급속하게 주사파 천하로 바뀌고 비주사파는 조직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을까요? 주체 사상이 뛰어난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주체 사상은 약점이 많은 이론이에요. 주사파와 비주사파의 사상투쟁에서 결국 주사파가 승리하고 주사파가 조직을 접수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공산혁명의 혁명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북조선의 노동당과 인민해방군의 힘을 합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그나마 혁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사파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종북 세력, 친북 세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 저 같은 비주사파 운동권 사람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주사파가 되어서 북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조국으로 삼고 북조선 노동당의 혁명지도 노선을 충실히 따르면서 김일성 수령동지를 중심으로 혁명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남한에서 우리의 단독 역량으로 무장공기를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매우 비현실적인 노선을 선택하든지 둘 중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혁명 전략 토론으로 딱 들어가면요, 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게 됩니다. 출구가 없는 출구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문제가 북한 때문에 왜곡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이런 세력 안에서도
이 북한의 존재 때문에 정통 막수주의가 설 수 있는 자리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오직 선택 가능한 옵션은 주체 사상을 따르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대목에서 저는 제가 공산주의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완전히 꽉 막혀버리는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속했던 조직은 결국 주체 사상의 침투로 인해서 조직을 해산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어차피 이 주사파에게 조직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었고요. 언제 또 배신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즉각 해산했습니다. 그리고 때를 모아서 우리가 다시 재건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줬는데 재건할 때 저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고요. 한때 뭘 하면 좋을까, 신문사 기자가 될까 그런 생각도 했지만 결국은 저는 신학교로 진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 갑자기 신학교로 가게 됐느냐? 여기서 지금 설명을 못 드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초월의 세계와 제가 만나는 경험을 다시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산주의 사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던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상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91년도에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고요. 저는 신학 성경, 그 중에서도 바울 신학을 공부하는 그런 전공을 하게 되면서 결국 이 바울 신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사상적 방황이 다 끝나고 완전히 다 정리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2007년도에 16년간에 걸친 제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장신대 교수로 이제 왔는데요. 저는 이미 오래전에 나는 이제 내 앞으로는 정치 문제에 관심을 뭐 갖거나 정치 활동 그런 거 하지 않겠다. 그걸 이미 그때 결심을 한 거죠. 다 빠이빠이 한 거고요. 나는 이제부터 학교에서 바울신학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하고 이제 결심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조용히 살았습니다. 2007년에. 그런데 조용히 살아야겠다는 저의 결심이 흔들리는 그런 사건이 2013년도에 이제 발생한 겁니다. 2013년도 8월부터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한 이석기와 아로 폐합 사건인데요. 하루는 집에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이석기와 아로 사건이라고 이게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고 이제 이렇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그걸 보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정말. 제가 2007년도에 귀국한 이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나라가 내가 1991년도에 떠났던 그 나라가 더 이상 아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미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좌경화되어 있다라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타문화관에 선교를 간 선교사가 느끼는 그런 감정.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 한국 문화에 적응이 안 되는. 그래서 이상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석기와 아로 사건은 저의 생각을 바꿔놨어요. 이석기는 어떤 분입니까?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죠. 통합진보가. 선출된 이후 2012년 5월 12일에 이분이 합정동에 있는 어느 그 카톨릭 성당입니다. 거기에서 소위 R5 조직, 영어로 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가 조직입니다. 혁명가 조직.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모임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곧 머지않아 남조선에서 혁명적 상황이 발생할 것인데 그때 혁명가들은 각각 어떻게 행동하면 좋은지 개별적인 행동 지침을 하나라고 숙지하기 위해서 거기 회의를 하고 모인 겁니다. 그 내용은 경찰서, 무기고, 통신시설, 유류시설 등등 국가기관시설을 습격하여 파괴하는
그런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날 북한 혁명가인 적기가를 불렀다고도 그래요. 그러나 제가 놀란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놀란 것은 그날 그 자리에 혁명가라고 하는, 직업적 혁명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130명이 모였는데 그 130명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실명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자기 본명을 공개하고 만난 겁니다. 뭐 가면 쓴 것도 아니고요. 얼굴 맞대보고 이렇게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 회의인데 실명으로 얼굴 보고 회의해야지. 어떻게 그게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하 조직운동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저직으로 되어 있고 서로 본명을 모르는 사람들끼리만 만나서 가명으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할 때에도 절대로 3명, 4명 이렇게 모이는 거죠. 6, 7명 모여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10명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모였다? 이거는 보안 원칙을 위반한 거로 해서 징계 사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10명, 20명, 30명이 아니고 130명입니다. 130명. 130명이 이 직업적 혁명가들이 보안이 확보되지도 않은 그런 공개된 자리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토론을 했다?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그러면 이 혁명가 분들이 보안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이분들이 갑자기 미친 걸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이 보기에 지금 이미 남조선에서 혁명의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혁명에는 이 간조기와 만조기가 있는데요. 간조기 때는 이제 지하로 숨고 철저하게 보안 유지하는데 만조기가 되면은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한다는 거죠. 2012년도에 이분들은 우리는 더 이상 가명을 쓰고 지하에 숨어서 무슨 정조직을 해가지고 비밀리에 혁명 활동을, 혁명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 내리는 겁니다. 이미 때가 무르익었으므로 이제는 실명을 쓰고 130명이 모여도 괜찮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들은 지금은 혁명의 만종의 상황이 있다. 곧 머지않아 혁명적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정세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분들의 정세 판단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았어요. 예. 저는 그분들의 정세 판단이 매우 정확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2012년도에 매우 심각한 위기에 벌써 빠져 있었다. 그런 겁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리 사회의 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원래 공산 세력으로부터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경찰, 검찰, 안기부 등등 이런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저 같은 사람이 신학교에서 바울신학 강의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자유경제원에서 나파 가첩입니다. 이동식 선생님 초청해서 북한 대남 사업부에서 일한 그거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하게 했어요. 근데 그 특강이 지금도 유튜브에 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자유경제원이 다 홈페이지 폐쇄하면서 어떻게 된 모르겠네요. 그걸 보면요, 제가 간첩으로 활동할 때
남한의 자생적 공산주의자들을 포섭해서 사법, 교육, 정치, 문화, 예술, 언론도 각종 영역에 침투시킨 것 등등을 해서 이야기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86년에 우리는 이미 그런 얘기 다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특별히 군대에 우리가 침투해야 된다. 러시아 혁명 때 볼셰비키가 혁명에 승리한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러시아 백군에 볼셰비키들이 입대해서 초급 장교들이 돼 있었고, 혁명적 상황에서 지휘관을 처단하고 그 초급 장교들이 군대를 장악해서 백군을 한꺼번에 적군으로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혁명에 성공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사람들을 군대에 보내야 된다. 이런 말들을 그때 했었거든요. 군대는 국가 안보의 최후의 보루인데, 제가 그때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지금 한 30년 지났는데 지금 군대를 과연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을까? 내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같이 바울신학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도달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하다못해 여러분이 가정주부라 할지라도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싸우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미 우리가 도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이념적 위기는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린 데서 비롯됐습니다.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경각심을 잃어버리게 된 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1987년의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을 관철시킨 이 운동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싸웠던 운동권 세력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계급 독재라고 보고 부정할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계급 독재인 인민민주주의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압도적 다수가 주사파 종북 세력이었습니다. 저는 87년에 제가 그 조직활동 그만두고 학교 돌아와서 87년 민주화 운동, 그때 가두시, 우리가 가투라고 말하죠. 열심히 나갔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 또 방송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대가 마치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시위를 조직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87년 민주화 운동이 성공하고 난 뒤에 공산주의 혁명을 추구하던 세력, 북조선과 연합하여 남조선 인민해방을 추구하던 세력이 소위 말하는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난 겁니다. 등장한 겁니다. 우리 사회에. 자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감추고 그들이 우리 사회에 각계각층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할 때에 머지않아 우리나라에 어떤 위기가 오게 될 것인지 저는 쉽게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87년 민주화 투쟁은 얼핏 보면은 메타의 부대의 합류로 인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승리하고 군부 독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길게 보면,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누가 패배하고 누가 승리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패배했고 주사파가 승리했고 공산 세력이 승리한 겁니다. 왜냐하면 87년 이후부터 이 종북 세력과 공산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손을 볼래야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손을 보려고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 왜 민주 세력을 탄압하냐 이렇게. 왜 민주 세력? 우리가 민주화 세력이에요. 87년 민주화 투쟁을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를 탄압하냐. 이렇게 하니까 손을 볼래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민주화 세력인가 보다. 그러니까 손 보면 안 되지. 손 보지 마라. 이렇게 내버려 두게 한 거예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분들이 자유롭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혁명 활동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들을 내버려 두고 손보지 않은 그 결과가 뭐냐? 제가 보기에는 바로 지난 우리 있었던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그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80대 초반에 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먹어서 저처럼 5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서 우리 사회의 중추 세력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 드디어 종북 세력, 공산 세력의 본진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예고편이었어요. 노무현, 김대중 정권 하에서 좌파 정부, 그건 다 예고편입니다. 이제 본영화 상영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문사를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저보다 한 서너 살 윗세대의 우리 선배 되는 분들이 신문사 주필, 논설주가 이런 거 하고 계시죠. 이분들이 곧 은퇴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제 나이 또래의 386 세대의 첫 세대들, 본질이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논설주가 주필 자리에 올라오고 나면요, 그 밑으로 아래로 15년에서 20년 똑같은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희망. 언론기관이 뭐 정신 차리고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해줄 거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한 15에서 20년 그 터울에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쫙 줄 서서 지금 올라갈 기다려. 그 사람들 다 올라갈 때까지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정치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다 똑같어요. 언론계뿐만. 지금 현 20대 국회는 과거 어떤 국회보다 전대협 출신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회고, 전대협이 학생운동의 그 당시 주류였고, 전대협의 주류는 주사파였습니다. 전대협 출신 국회의원들이 과연 사상적으로 그동안 얼만큼 전향했느냐? 저는 몰라요. 과연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체 사상을 강력하게 주장하던 사람들인데, 이 주체 사상을 버리고 전향해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거냐?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몸담았던 조직을 해산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건 뭐냐면, 앞으로 죽을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활동했던 이 조직에 대해서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기로 서약을 한 겁니다. 절대로 발설하지 말자. 근데 제가 사실 이 서약을 깨고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다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당하고 있지 않다면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당시 학생운동에서 뭐 대단한 활동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명망가도 아니고 A급도 아니고 소심한 C급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학생운동에 언저리에 있던 이런 사람조차도 그 정도로 시뻘건 공산주의자가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86년 이후 학생운동의 핵심적 지도부에 있던 사람들, 또 주사파 지도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만큼 새빨간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이 상상이 가시죠? 네. 지금은 인민민주주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냐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중립,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정치적 중립은 도구 한타나 줘라. 이념 문제에서 중립은 기회주의입니다. 그 기회주의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왼쪽 그 끝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 사람들을 잘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뭘 꿈꾸고, 뭘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의 말을 경청하시고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런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우리 젊은 세대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향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좌파 이념을 버렸느냐?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열등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는 이룰 수 없는 꿈을 믿기로 하여 인민을 속이고 착취하는 사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막스주의 정치경제학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수성과 궁극적 승리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지만 이 이론은 사실상 한 번도 실증적으로 올바르다고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증명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잇따른 실패는 그 반대의 증거만을 양산했습니다. 현재 중국, 현재 북한 같은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인민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요, 실제로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에 불과합니다. 국가가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는 대자본가가 되어서 노동자와 인민들을 체계적으로 착취하고 있는 관료적 국가 자본주의의 기형적 형태라는 겁니다. 공산사회가 되면 착취가 없어진다고 선전하지만 공산주의의 말로 노동자들을 제도적으로 착취하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러냐? 노동자가 생산한 잉여가치, 그 잉여가치를 노동자들에게 다 돌려줘야 착취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막스주의 정치경제학 이론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주의를 실현하려면요, 당분간 국가가 자본가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을 해야 되는데, 확대 재생산을 하려면 잉여가치를, 이윤이죠, 잉여가치를 노동자들에게 다 돌려줄 수가 없다. 그러면 확대 재생산 못한다. 그러니까 조금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계속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야? 그게 착취예요. 그래서 확대 재생산을 위해서 잉여가치를 통해 발생한 이윤을 모든 노동자에게 나눠줄 수 없고 자본 축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국가의 역할을 대행하는 정부 관료, 공산당의 고위계층이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프롤레타리아들을 착취하고 치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축적을 위한 축적을 무한대로 실시하면서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착취와 치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요, 과거에 시차이하오라고 하는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장입니다. 상장. 우리말 장군. 이 사람의 호화주택을 이제 압수수색을 했더니 지하에 605평 규모의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중국 돈, 위안화, 달러, 유로가 이게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 처음에 들어가서 돈을 세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지게차로 이걸 떠가지고요, 저울에 달았어요. 저울에 달았더니 1톤이에요. 1톤 돈만. 보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현금과 보물을 압수해서 나르는데 군용 트럭 10대가 필요했어요. 한 사람이 해먹는 게 그 정도예요. 인민해방군 상장. 여러분, 반면 우리나라 같은 시장 경제 제도에서는 그런 부정부패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 기업 공개돼서 주식 다 나눠 갖고 있고 주주총회에서 감사 임명해서 감사 세게 해가지고 돈 일전 한 푼이라도 떼먹었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이 7억 5천만 원 정치자금 받은 것 때문에 구속되어서 감옥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대통령의 형이 감옥을 가냐고. 중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을 감옥 가요. 상상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두 번째, 어떻게 겨우 7억 5천만 원 해먹었다고 감옥에 보내냐. 우리나라에서는 그 10배를 해먹은 사람도 아무도 감옥에 안 됩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우리 시장 경제제도에는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고 기능을 하고 있지만 공산주의 이 제도에서는요, 공산당은 일단 독재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부패를 감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터져나오는 그 중국에서의 부정부패 사건은 왜 터져나오는지 아세요? 공산당 그 상부에서 무슨 파 이래서 돌아가면서 몇 년씩 해먹잖아요. 주거리 박근혜 권력. 그거 이제 바꿔 칠 때마다 이제 힘싸움 하다가 이쪽에 몇 사람 손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진핑 등장하기 직전에 보시라이라고 충칭시 서기였죠. 그 사람이 1조 5천억 원 비자금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서는 사형당하고 죽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보시라이가 그 당시 중국 공산당에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 시진핑이 정권 잡기 전 기준이에요. 당 지도자 중에서 이 보시라이가 그래도 가장 청렴하고 부정부패 하는 사람들 막 당원들 색출해서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요즘 내보는 거예요. 그 아시겠죠? 사적 소유 제도를 폐지하고 산업을 국유화한 그 결과로 국가의 부를 사적으로 마음껏 도용하는 집단이 등장하게 되고, 결국 개인은 그 집단과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 살아가는 기계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또 다른 종류의 절대 왕정에 불과합니다. 한 명의 왕이 마음대로 하는 것 대신에 한 왕노릇하는 집단이, 공산당이 프롤레타리아를 노예 부르듯이 부리는 그런 독재인 것입니다. 이것이 집단주의에 근거한 공산주의 이념이 궁극적으로 보여주는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사회주의에 대해서 핑크빛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문제는 자본주의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공감하는 분들에게 저는 정말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제도가 폐지되면 개인의 자유는 끝장이 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개인이 사라지고 국가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개인, 즉 집단에 예속된 개인만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개인은 더 이상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고 그런 개인들은 노예에 불과합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국가 권력에 의존하는 노예입니다. 그런 종류의 노예는 절대로 국가 권력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없고 국가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좌파들은 시대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좌파는 천민사회주의, 천민공산주의 불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에 사회주의가 답이다. 한심한 소리입니다. 마치 비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노래 부르는데요, 뒤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가 나와서 화면에서는 막 춤을 추고 있는데 마이크로는 나훈아의 물레방아도 오는데 이거 부르고,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제가 좌파 이념을 버리는 이유 중에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자유주의 위기 상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자유시장경제 제도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위기의 본질은 이념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념 전쟁, 내전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여러분, 6.25는 이념 전쟁이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전쟁이 아닙니다.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죽이고 죽여서 상대방을 제거하고 힘으로
제압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준 전쟁이 바로 6.25입니다. 이념에는 동족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같은 가족이라도 이념이 다르면 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신문에 쓴 글인데요. 글의 일부를 읽는 것으로 오늘의 강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에 내전의 상황으로 들어갔다. 현재 좌우 대립은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전후로 한 시기의 좌우 대립을 이미 넘어섰다. 내가 보기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은 거의 6.25 직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공화국에 핵무기가 없었는데 지금은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휴전선 너머에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지금 휴전 상태에 있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적들은 한 번도 우리에게 휴전회담을 제의해 온 적이 없다. 그들은 지금 당당하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미완의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미 내전은 시작되었다. 아직은 총이 아닌 펜을 들고 싸운다. 부디 불가피하게 총을 집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절대로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남과 북이 총을 들고 대치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이다. 감사합니다.